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자, 지금 우리 시장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5개월 만에 1,330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죠. 하루 만에 20원 넘는 하락폭 보였는데, 자, 원화가 강세를 띠면 우리 증시에는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투자 전략 남인호 소장님 어떻게 우리 가져가야 됩니까? 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편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혜선 캐기 여쭤보겠습니다. 네. 1330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저는 환율이 바로 떠오르는데. 역시 네, 정말 참 1등 신부감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먼저 떠오르는 거 새우깡, 꽃갈콘, 월드콘 가격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드디어 어제 우리 원달러 환율이 1,330원으로 진입했습니다.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1,400원까지 위협하던 우리 원화가 약하다는 뜻이죠. 그런 원화가 드디어는 1,330원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환율이 급락한 배경, 즉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인 배경은 다음 같은 세 가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모두 아시는 것처럼 미국 연준이 아마 빠르면 9월이죠.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걸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지금 2% 차이가 나는 금리 차가 이제 좁혀지겠죠. 그만큼 우리가 강해지는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사실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만 생각했지만은 달러가 워낙 최근 2, 3년 동안 강했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에 배팅하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급기야는 이제 미국 금리가 인하시킨다. 즉 달러 강세 요인이 줄어든다는 요인 때문에 이제 강달러에 배팅했던 그런 달러 롱 포지션이 청산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환율이라는 건 뭡니까? 양국 간 내 통화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상대방 국가의 환율의 경쟁 아닙니까? 그런데 요 근래 DI 달러 인덱스가 106까지 갔던 게 오늘 아침 보니까 101로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달러 강세가 둔화됐다는 뜻이죠. 바로 이웃나라 중국 위에나라든가 일본의 엔화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지사 우리 대한민국의 화폐인 원화 가치도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을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환율하면 양날의 검이죠. 꼭 오르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꼭 내리는 게 좋은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원화가 이렇게 강해지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 수 있지 않냐. 지난번 1,380원, 90원대에 샀던 물량 가만히 있어도 5% 이익 받는데 왜 안 팔겠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원달러가 강하다. 지금은 1,330원이지만 한 6개월 뒤에 1,200원대까지 진입한다. 그러면 누가 팔겠습니까? 외국인들은 안 팝니다. 오히려 더 삽니다, 주식을. 그래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원화가 강해진다고 외국인들이 팔 것이다라고 단정을 짓는 건 조금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게 뭐죠? 우리 원화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너무나 급락해도 안 되고 급등해도 안 되고 꾸준하게 1,330원에서 하루에 1원에서 2원 정도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 보이면 대한민국의 800조 원의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들 한국을 떠날 일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과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는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산적합니다. 잭슨홀 미팅 그리고 한은의 금통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부 주시해 보시면서 오늘도 환율의 추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시장 아직 회복해야 할 낙폭이 남아있는데 요즘 보면 주도주를 참 예측하기가 어렵죠.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 동력이 부재하니 주도주도 공백이 느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도 엇갈린 매매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 각각 어떤 업종과 종목에 주목을 했는지 김선영 대표께서 살펴봐 주시죠. 일단 외국인 기관은 한동안 엇갈릴 겁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관은 짧게 지금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즘
지금 기관이 돈이 없어요. 네, 뭐 펀드나 주변에 이제 펀드나 아니면 뭐 이제 랩 같은 거 운영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좀 이제 예전에 한참 이제 투자금이 많았을 때보다 지금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다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어떤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펀드로 언젠가 흘러는 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국내 증시가 어제 엔화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이제 투자 심리 위축과 차익 실현 흐름의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이제 금융주의 투자 강세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뭐 삼성생명을 필두로 신영증권과 메리츠금융주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또 어제도 갈아치우는 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밖에 뭐 KB금융이나 아니면 신한지주나 하나손해보험,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줄줄이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보니까 보험업이 3.68% 올랐고요. 금융업이 1.78% 그리고 증권업이 1.32%. 아무래도 이제 그 수익률이 제일 높은 업종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재유행 관련해서 의료정밀 4.13인데 의료정밀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 중에는 사실 이 금융업 쪽이 제일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부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주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두 개 업종, 이제 보험 빼고요. 일단 두 개 업종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려보면은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도 저도 중간중간 쉬임은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시장이 더 좋아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인 시장 접근을 할 겁니다. 이에 따라서 브로커리지 수익 올라가게 되면은 증권사들은 수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증권주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를 이어가시되 실적이라는 기본적인 무기에다가 이제 밸류업이라는 이제 추가 무기까지 날개까지 같이 달면서 실적과 주주치나 이 두 가지를 밸런스를 얼마나 잘 맞춰가냐에 따라서 각 증권사의 어떤 전략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떤 향방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은행 관련주들은 이제 본격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대 마진이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 순서 어느 정도까지고요.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대출이자 싸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예대 마진이 다시 증가하는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은행 관련주들은 잠깐의 부침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투자를 해봐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금융 관련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포트에 좀 넣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투자 이어가시고요. 52주 신고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중간중간 실적이나 이런 거 체크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되 기왕에 너무 많이 수익이 났다 하시면은 좀 자르시고 다른 업종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류업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주 분석을 지금 쫙 해주셨습니다. 특히 증권업 전망이 굉장히 밝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거는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간의 기싸움 뭐 이런 얘기를 다시 드렸었어요.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고 기관이 팔면서 또 사는 게 또 있고 네. 그 업종 간의 대립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지금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전체 업종에 대해서 기관은 사실 컨셉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보니까 일단 그 지난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도 말씀드리지만 결국 주가를 올린 건 삼성전자고요. 위에서 쳐버린 건 기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은 밑에서 잘 잡는 건 잘 잡습니다. 근데 좀만 올라오면 차익 실현을 하면서 중간에 계속 이제 뭐 차익을 확보하는 수익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기관은 보니까 좀 명백합니다. 오히려 뭐 업종을 여쭤보시면은 이제 금리 인하 관련 기업들, 뭐 바이오 제약이나 아니면 이런 쪽 라인으로 계속 좀 호트를 꾸리고 있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뭐 바이오나 신재생이나 뭐 이런 관련주들 투자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해는 가네요. 네, 이해는 갑니다. 근데 저것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올라오잖아요. 차익 실현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기관은 길게 투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외국인이나 기관의 어떤 순수익 뭐 이런 이제 수급 보시잖아요. 그랬을 때 기관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외국인들 위주로 생각하시는 게 지금 맞는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아예 장기 투자하시고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 좀 아예 짧게 치시는 전략이 지금은 제일 이제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반도체 막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외국인은 항상 반도체를 위주로 많이 반도체를 좋아하는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데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시가상위 1, 2위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저 두 기업을 잡아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수를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은 큰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는데 MSCI 코리아 인덱스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반도체가 제일 많이 있고 상위에 기아차, 현대차가 있고요. 그리고 신한금융과 KB금융이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위에 있고 포스코홀딩스가 위에 있고 탑10이 또 그렇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 위주로 해서 당분간 수급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인은 또 현대차를 담고 있고 기관은 현대차를 팔고 있거든요. 현대차 관련해서도 조금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현대차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현대차가 이렇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원래 잘했고 전기차 쪽에서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현대차를 왜 좋아하냐면은 이제 테슬라랑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는 기업, 하지만 현대차는 내연기관도 하고 전기차도 하고 하이브리드도 하고 수소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제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보다는 좀 삼성전자 같네요. 그렇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교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제가 보통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난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은 현대차, 기아차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좀 여쭤봤는데 금융주, 증권주 소식까지 쫙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관련주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8월 들어 세방전지라는 종목의 주가가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거래일에서도 이 세방전지는 7%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하나증권에서 또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주가 상승의 배경, 김영재 이사께서 짚어봐 주시죠. 네, 세방전지는 로켓 배터리로 잘 알려진 국내 1위 점유율 업체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590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지금 2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입니다. 좋은 실적 지속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수요 증가에 따른 판매 가격 상승 그리고 여기에 마진율 높은 AS용 그런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방전지는 기존 MF 배터리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싸지만 성능과 수명이 향상되어서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에 지금 사용되는 고성능 AGM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고성능 AGM 배터리 수요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장을 풀가동해서 납품하고 있고 이에 제품 믹스에 따라서 평균 판매 단가도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또 2분기에는 신차에 들어가는 제품보다 마진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진 AS 제품 매출 비중이 60%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여기에 또 동시에 주요 원재료인 납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지금 11.4%까지 지금 기록한 건데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회사에서도 지금 2차전지 모듈을 제작하는 세방 리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도 분기 최대 매출액가 5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도 좋은 실적에 유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좋은 실적이 과연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세방전지의 향후 실적을 좀 전망할 때는 좀 참고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출액 대비 이제 재고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보는데 지난 2022년도에 이제 매출액 대비 재고 수준이 80%까지 높아지자 생산 감소와 고정비 부담으로 좀 상당히 안 좋은 실적을 기록했는데 현재 재고 수준이 49% 수준으로 지난해 평균 분기 재고 수준이 56% 낮기 때문에 이익률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리고 올해 최대이익 달성이 무난할 전망입니다. 올해 세방전지 주가가 지금 현재 이제 83% 정도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이익 수준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오히려 지금 저 PER 상태로 유지 중입니다. 지금 주가 2배 뛰었는데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낮다. 네, 그래서 올해 실적 보통은 이제 실적 기준을 이제 12개월 선행을 쓰지만 보수적으로 올해 실적 예상 기준으로만 지금 PER 6.6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기 때문에 눌림목 접근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방전지 얘기였습니다. 좀 전에 속보로 트럼프가 집권하면 전기차 보조금 최고 이제 7,500달러인데 그거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나온 소식으로 이렇게 지불할 만할까요? 아니면은 요것도 이제 또 다른 악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좀 낮아진 상황에서 또 새로운 악재가 나타날 수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이제 후보로 선출되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는 구간에서 어떤 전략적인 그런 차별화를 좀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그런 이슈로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이제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얘기잖아요. 근데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어떤 한 산업이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중간에 들어오는 게 보조금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고서에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2025년도에서 6년도쯤 되게 되면 보조금을 굳이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똑같아지는 시점이 내년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주는 게 보조금이 맞아요. 그리고 세액 공제도 포함이죠. 근데 오히려 이미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슈는 이미 나왔던 이슈고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로 만약 밀린다고 하면은 또 우리가 또 괜히 또 이제 되풀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아침 나온 리포트도 쫙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캐스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는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이 LS 인터내셔널의 여러 가지 기회 요인들을 주목하면서 목표가를 올려잡았고요. 그리고 BNK투자증권은 두산테스나와 솔로엠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이건은 그래도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K뷰티의 인기에 힘입어서 지속됐던 이 관련주들의 질주가 잠시 쉬어가는 가운데 유한타증권은 코스맥스의 목표 주가를 24만 원에서 16만 8천 원으로 내려잡기도 했습니다. 한편 메리츠증권은 컨택의 성장통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면서 목표가 하향 조정에 나섰고요. 마지막으로 KB증권은 HD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라며 41만 원의 목표가와 함께 신규 커버리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LS 인터내셔널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신한투자증권은 오늘 LS 인터내셔널의 목표 주가를 기존 3만 5천 원에서 3만 9천 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해상 운임이 올라서 물류 사업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저평가됐다는 분석도 제기했는데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 인근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며 해상 운임이 작년 말부터 급등했다면서 중동 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미국과 유럽 지역의 항만 파업 가능성 등 이 운임 상승을 촉발할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짚었습니다. 게다가 가스 가격이 오르며 석탄 가격 상승도 자극될 수 있다면서 해상 운임 상승과 물동량 증가로 기록한 2분기 호실적이 3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테스나 리포트입니다. BNK투자증권은 오늘 두산테스나의 목표 주가를 5만 8천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두산테스나의 2분기 매출액이 980억 원, 영업이익은 18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각각 3%, 19% 상회했는데요. 차량용 칩과 SSD 컨트롤러의 매출이 실적을 견인했는데 이 부문에서의 매출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지만 여전히 모바일 반도체 수요 둔화 그리고 고객사 시스템 사업부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될 우려감이 부각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가장 빨리 전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감염병 비상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을 중심으로 엠폭스가 확산하고 있죠. 이런 소식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감염병 관련주가 연일 강세를 띠고 있는데 요게 지금 초전도체처럼 이런 테마주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할지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화진 과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한 달 전부터 코로나19 이제 관련 감염자 수도 이제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뭐 최근에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된 엠폭스 같은 경우도 파키스탄이나 스웨덴, 이제 유럽 국가들에게 이제 이게 확산되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WHO에서도 이제 비상사태 선언을 14일 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진단 키트나 이제 마스크에 대한 이제 수혜주들이 조금씩 이제 움직였던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일단 테마주 같은 경우는 테마주는 거의 정점에 왔을 때는 이게 다른 종목들에게 이제 파생되는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진단 키트나 이런 마스크 관련주들이 점차적으로 거의 상한가 근접에 해왔던 모습이었고 심지어 어제는 교육주까지 이게 파생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감염자가 됐었거나 등교를 안 해도 등교를 쳐준다. 결국에는 이런 인강이나 교육주에 관련된 주가들이 어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심지어 어제 콜대원 관련 이제 품절 이슈도 나오게 되면서 대원제약도 거의 9%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정부도 물론 예전 보건복지부처럼 이제 관련된 매일마다 이거 환자 수에 대한 데이터는 이제 나오고는 있지는 않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진단 키트나 마스크와 관련돼서 공급을 8월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만약에 이 데이터 자체가 뭐 줄어들게 되거나 아니면은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투심을 좀 자극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비상사태 선언을 했고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시장에서에 대한 투자는 조금은 변동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일단 주요 굵직한 경제 지표 발표가 부재한 가운데 잭슨홀 미팅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에 따라서 또 테마주들이 들썩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 안으로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영역을 한 기간을 이번 주까지만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대부분 미코바이오메드나 진양제약이나 대부분 주가들이 이미 바닥 대비해서 2배 이상 일단은 상승이 굉장히 나와왔습니다. 나와왔다는 부분이 있고 물론 그러면서 수급이 조금 분산되는 여파도 어제 좀 많은 모습을 좀 보여왔던 것 같은데 물론 잭슨홀 미팅이 나오고 파월 의장이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좀 확실성 있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 번 더 다른 쪽으로 분산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밤사이 엔비디아가 다시금 시총 2위 자리를 탈환 주당 130달러를 회복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등 폭에도 기초가 주목되고 있죠. 반도체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에 이어서 서버용 SSD를 놓고 선점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남인호 수장님께서 살펴봐 주시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회사가 더 훌륭한 반도체 만드는 회사입니까? 제가 답을 드릴까요? 둘 다 우리 편입니다. 둘 다 세계 1위의 그런 반도체 회사임은 분명합니다. 자, HBM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HBM 주도권은 일단 1차전에서는 즉 작년부터 금년까지 1차전에서는 하이닉스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잠깐 시기를 좀 늦췄습니다만 하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반기부터 내년에 시작되는 차세대 HBM에서는 저는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절대로 그 하이닉스의 독승이 아니고 이제는 삼성전자와 완벽한 그런 경쟁 체제에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AI 시장이 지금의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인 그런 시장이지만 앞으로는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만드는 생산량보다 AI 시장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BM에 대해서 양사는 경쟁의 상태이지만 반대로 보면 오히려 협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주가 차원에서는 어떤 게 좀 더 유리할까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HBM이라는 이슈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이닉스는 8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약 200%가 상승했죠. 그런데 반해서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5만 원짜리가 8만 원까지 왔죠. 50%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술력 이런 걸 떠나서 HBM 향후 AI 시장의 가장 핵심 부품인 AI 그 HBM 시장에서는 저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하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삼성전자는 20%, 하이닉스는 10%를 여러분 계좌에 꼭 편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무겁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 있지만 시총이 워낙 500조고 150조이기 때문에요. 저는 2대1의 비중이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트 비중 내용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소식 게임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독일 쾰른에서는 게임스컴 2024가 열리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2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화진 과장께 들어볼게요. 네, 어제 일단 장외에서 이제 붉은 사막이 인플레이 영상이 한 7분 정도가 일단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유저들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고 이게 2년 전에 이제 네오이즈 PA 거짓이 이제 게임스컴에서 상가랑을 차지하면서 이제 그때 그 이후에 주가가 한 70% 이상 이제 올라왔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물론 붉은 사막도 지금 하는 개발 기간만 대략 한 5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분기 실적 이후에 이제 펄어비스 대표님이 3분기쯤에 내년 출시 일정을 좀 구체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어제 저도 이제 영상을 보고 여러 이제 외신들이나 아니면 해외 이제 유저들에 대한 반응들을 좀 다 체크를 해봤었는데 물론 지금 후보군들이
진출이 대략 한 5군데 되긴 합니다. 결국 5군데 되긴 하지만은 물론 일본 유명 이제 게임 제작사도 있겠지만은 국내 게임 제작사들도 충분히 좀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크래프톤이나 뭐 아니면 네오폴이나 그리고 펄어비스 등 이번 주 23일 날 수상자 후보가 발표가 되게 되면은 게임주에 대한 반응도 8월, 9월쯤에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뭐 우연찮게 요거 인게임 플레이 영상 뭐 봤는데 손이 굉장히 빨라야 되겠더라고요. 이 게임 하려면. 자, 지금 개장 전에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또 들어봐야죠. 김현재 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가 8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AI 반도체 종목인 엔비디아와 AMD가 4%대 강세 기록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오전 10시 15분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대출 우대 금리를 발표했는데 지난달에는 1년물과 5년물을 동시에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을 도모했는데 이번에는 뭐 금리 동결 관측이 뭐 유리하지만 혹시라도 인하 결정이 나온다면 중국 소비주 영향 줄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6개 기업이 IPO 진행하는데 오늘은 K3i,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두 종목이 신규 상장됩니다. K3i XR 즉 확장실 콘텐츠 개발 기업이고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데 두 종목 모두 기술 특례로 상장하며 일반 청약 경쟁률이 낮다는 점에서 큰 기대감은 없지만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점 고려하시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주 관련해서 콜드체인 기업과 의료기기 종목들 강세가 나타났고요. 또한 오늘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예정되어 있는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들 종목들도 오늘 정규 시장에서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과 함께 개장 전 전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